예, 정치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등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2시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죠. 참 오랜 시간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주요 발언들 함께 듣고 오시죠.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날짜도 어겨서 제출했지만 60%밖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더더욱 후보자의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때 이해운 후보자 보좌진 갑질이 더 심각하거든요.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해운 후보자는 왜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상황을 함께 좀 보고 오셨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관련한 의혹들, 질타들, 여야 할 것 없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총평을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야 불문하고 이제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답답하다, 이렇게 짜증나다, 화난다라는 건데 이해운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위장 결혼이 아니라 위장 미혼. 이건 처음 들어본 용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여전히 민심이 여전히 녹록지 않겠다. 여론의 3대 리스크를 꼽는 부동산, 그다음에 입시, 갑질 3대 리스크인데 특히 부동산은 우리 사람들의 이제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딱 걸렸고 해명이 여전히 미흡하다. 좀 민심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 김에 더 여쭤보자면 사실 뭐 파경 위기였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가정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얘기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그런 또 가정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으로 보면은 또 그건 믿기도 쉽지 않죠. 파경인데 이후에 가족들이 모였던 또 함께 살았던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빅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들이 저 부분만을 꼭 집어서 보고 정말 이해운 문제 있다라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전체 국민들이 저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여론을 형성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최평론가께도 총평과 함께 앞서 이야기를 좀 전해준 이 부정 청약 관련된 해명들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해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말하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좀 뭔가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도 그리고 말로 애둘러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사실 이건 뭐 청문회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재명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변명으로 일관한 그냥 방어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지점 3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3대 영린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입시, 그다음에 병력인데 이 지금 3종 세트를 다 갖고 있어요. 부동산 지금 보십시오. 위장 미혼에다가 실제로 지금 주택법 그다음에 주민등록법 다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죠. 입시는 지금 할아버지 찬스, 사실상 할아버지 찬스와 아빠 찬스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연세대 특혜 입학이 있죠. 그다음 병력은 새 아들 다 공익 근무를 할 때 그때만 딱 해당돼서 적용됐던 특수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동산 문제는 어제도 즉답을 피하잖아요. 그럼 이거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는데 그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니까 물주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30억에 매입해서 지금 90억 가까이 간다는데 8, 90억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수가 없겠죠. 관직도 탐이 나고 그다음에
이 자신의 부동산도 계속 보유해야 되겠고 이런 공직 후보자에게 나라 곳간 700조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공과 사의 구분도 명쾌하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해명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더 불러일으켰던 청문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 부문으로 입학을 했는데 서면으로는 다자녀 전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번복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저는 이번에 정말 그 사회기여 국위선양으로도 대학간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허. 이게 지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아빠 찬스, 이제 이해군 후보자 입장에서 시아버지 찬스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찬스인데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3번 하고 국위를 얼마나 선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세대학교 이런 특기 수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일단 대학 제도, 입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이혜훈 후보자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문제 계기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사회 좀 자녀 문제 아빠 엄마 찬스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조국 지금 대표도 그랬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최순실 딸들 뭐 여러 가지 입시 문제가 국민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정서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혜훈 후보자도 예외 없이 아들 3명 거기다 이제 2 아들도 막내 아들도 사실 또 특기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이 부분 어쨌든 이 부분도 중요하게 이혜훈 의원의 가도의 발목을 잡는 한 부분이기도 하고 차제에 어쨌든 대학 입시 전형, 특기 전형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보자 시아버지의 훈장 덕분에 합격했기 때문에 시아버지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서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기 때문에 아빠 찬스 의혹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입학 사정을 담당하는 게 교무처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부처장이면 넘버 2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그러면 그렇게 해서 특혜 입학을 했다면 이해 충돌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면 그 학교를 피하든가. 근데 저는 할아버지의 이제 뭐 이런 뭐 나라에 대한 기여라는데 물론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했으니까 뭐 그게 나라의 기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왜 손자한테 적용이 돼야죠? 현대판 음서제 아닌가요? 아니 할아버지의 업적이 손자에게 대물림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명문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뭐 부의 대물림처럼 그게 어떤 명예의 대물림 아닌가? 근데 왜 검증하지 않은 손자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가 당시에 그 입학 사정을 책임지는 교무처의 부처장이었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피했어야죠. 그럼 그 학교를. 아니 뭐 다른 그런 음서제라면 다른 학교도 뭐 적용됐을 거 아니에요? 사립학교? 적용되는 사립학교를 갔었으면 되는지. 아니 그 유일하게 연세대만 적용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분명하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아들들과 관련된 아까 제가 병역 입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유독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런 특혜와 그런 기회와 찬스들이 왜 특히 이 후보자 아들들에게만 이렇게 아주 그 특수하게 적용이 됐는지 보편적 적용이 아니라 특수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과 입시가 그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의혹으로 불거진다면 국민들이 이분은 과연 국무위원 자격이 있나? 그리고 이분이 살아왔던 3번의 국회의원과 이런 과정들이 정말 공적 자리, 그다음에 공인으로서의 정말 그런 소임을 다한 것인가? 그런 사실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 청문회가 이혜훈 후보자 나름 해명한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의혹의 사실로 굳어지는 것들로 주어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감정선을 더 자극했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예, 두 분 모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의 사람 생각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데 청와대에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혜훈 후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이 후보자의 거취를 숙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한다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할 가능성 저는 6대 4 정도로 임명육? 예, 임명육이라고 임명 보는 안 거죠. 할 상당히 수다. 부담을 안고서라도 임명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3가지인데 우선은 지금 이혜훈 후보를 지명한 이후로 3주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융단포화를 맞았는데 이제 와서 임명을 처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진즉 철회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한다면 너무 많은 딜레마를 안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통합 인사입니다. 내부 인사가 아니라 예. 외부에서 힘겹게 영입해서 데려온 인사를 지금 낙마시거나 자진 처리하거나 자진 사퇴할 경우에 이후 누가 민주당에 올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 대통령이 어떤 통합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후 통합 가도를 위해서라도 영입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지금 이 논란에도 여러 가지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나 당의 지지도에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는 상당히 있고 부담이 크나 그래도 보면 임명한 이후에 득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판단, 국정운영 전반을 놓고 볼 때 그래도 통합 인사를 일단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더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라고 이재명 네. 대통령 판단해서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현재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최진 원장께서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당초 초반에는 부담을 안고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내부 통합 인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해운 개인의 거취보다는 큰 틀에서 통합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 통합의 행보가 성공해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바람직하다. 국민의힘도 통합 행보를 서로 양측 경쟁을 벌이면은 국민 전체, 나라 전체 정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웬만하면은 이해운 의원을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의혹이 알겠습니다. 커지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진 사퇴하는 게 낫겠는가 했다. 지금 제 말씀한 대로 상당히 좀 명확하지 않죠? 예. 저는 국민들이나 대통령 입장도 오늘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임명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하지만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견 바로 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명하지 않을 걸로도 보고 그다음에 또 사실 이거는 정말 해서도 안 되는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해운 후보자의 권력 의지나 권력 요구를 볼 때는 자진 사퇴는 없을 거예요. 끝까지 부동산도 욕심나지만 관직은 더 탐이 날 것 같으니까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보수의 통합 인사라는데 이해운 후보자만 꼭 해야 통합 인사입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능력이라든가 인성 면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입니까? 저는 대체할 인력이 너무도 많은 부적격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통합 인사라는데 야당도 동의하는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 그게 진짜 통합 아닌가요? 그다음 전문성이나 능력을 볼 때 뭐 윤희숙 의원 같은 분들도 계시고, 보수가 진짜 보수 쪽에서 진짜 이분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써야 그게 비로소 통합인데, 보수도 저렇게 반대하고 여론도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을 계속 임명을 강행하겠다? 오기 인사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지지율 높다고 변동 없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만용과 오기 인사 아닙니까? 내 지지율 변동이 없고 내 지지율 탄탄하니까 내 맘대로 인사하겠어. 국민 여론 상관없어.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아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끝났으니까 주말에 여론조사를 아마 돌리면은 아마 제 생각에 1대9 가까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일이 이제 청문 채택 보고서 가지고 여야가 이제 협의할 텐데, 제가 보기에 여야가 적격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국회가 적격이라고 하지 않은 사안을 임명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오기 인사 만용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건 통합의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진짜 통합 의지 혹은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점들 다 고려해도 인사는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지명 처리한 용기도 있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아마 이렇게 강행해서 이런 후보자가 장관 된 분들 장관이 영이 서겠습니까? 저는 그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썸을 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한 것처럼 얘기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좀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 같고요. 조국 대표는 속도 조절을 좀 시사를 했는데 합당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 가능성을 일단 수치로 굳이 보인다면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8대2 정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 두 사람 발언을 보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홍익표 정무수석도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당과 청와대에는 이미 사전 고감이 있었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능성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래 오래전부터 사실 민주당과 조국당 한 뿌리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합당하느냐가 문제였지 합당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닙니다. 뭐 비당권파들이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절차 투명성 과정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의 지적은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근데 원래 합당은 양날의 칼이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왜냐하면 합당을 하게 되잖아요. 당대당이. 그럼 공천 지분을 상대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당직자들이 서로 교통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합당을 할 경우에 큰 당, 좀 더 큰 거대당, 이를테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또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합당이 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극비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절차 비공개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비당권파나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번씩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아주 진정성 있게 고개 숙여서 몇 번 사과하고 이후 합당 과정은 가능하면 일사천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합당 제안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인데 아까 80%로 좀 합당 가능성 높게 점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100%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 대표의 얘기가 이거잖아요. 썸 타자는데 결혼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거라는 얘기인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썸을 타다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 불가능해요. 예전 상태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결혼을 전제로 한 썸이 깨지면은 과거와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사안별로 협력하는 그런 일종의 연대가 가능할까요? 인간관계도 더 어색해지지만 정당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세 명의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세 명의 거두죠.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가 다 합의한 사안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불거졌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음 주쯤에 발표를 해서 조금 수기 과정을 거쳐도 되는데 코스피 5천 돌파하자마자 대통령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다음날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 정치적 효과가 다 묻혀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주제를 다루듯이 이게 가장 지금 뜨거운 여의도의 현안으로 떠올랐단 말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슈 집중도를 왜 정청래 대표가 다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어쨌든 지방선거 후에 합당할 거라는 얘기는 여의도 정가에 파다했어요. 근데 이게 시기를 좀 당겨진 거죠.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가져가는 바람에 진짜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옆으로 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게 전당원 투표로 가더라도 일부 반발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세를 지장해 줄 정도로 저는 그렇게까지 반발이 없을 거로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천 지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분에서의 이제 사람 배치에 대한 문제, 이런 좀 디테일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진영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면은 일종의 매기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러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또 돼서 2인자 경쟁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저런 고려까지 됐는데 왜 시기적으로 이때여야 했냐, 그 문제가 좀 친명계 의원들이 부글부글한 것 같습니다. 왜 이때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본인의 이슈 집중도를 가져가야죠. 지금 보면은 당원 주권주의를 한 1인 1표제 같이 있잖아요. 이 두 개 사안이 묶여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완전 이슈 오너십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건 다 성사시키면은 당을 장악하는 구심력은 굉장히 지금 늘어날 겁니다. 그걸 정청래 대표가 좀 노린 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대세를 거스르진 않을 네,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이제 최수영 평론가의 생각이시고, 자 최진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당내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다음 반발이 있죠. 지금
최고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지금 3명이 반발하니까 3분의 1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초선 의원들도 한 68명 중에서 30여 명 정도 절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당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차단하거나 그 수혜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공천의 경쟁과 현장에서 곳곳에서 말이요 서로 경쟁을 하는 특히 텃밭인 호남의 산판 승부를 벌일 경우 민주당이 얻는 데미지, 입는 데미지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무리를 감수하더라도 합당을 선언한 거고 또 그렇게 좀 계속 질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 국민의힘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단식을 끝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 화면을 보면서 박 전 대통령 참 오랜만에 국회에 네. 있는구나.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었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는 이제 재심 청구 최종 시한이 어제였잖아요. 네.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26일 날 결정 안 할 거로 봐요. 아마 의제도 안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날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일을 단식했기 때문에 실제로 회복하는 데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이 안건을 처리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죠. 오히려 그게 명분이 돼서 26일 처리는 안 할 거예요.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되면 자꾸 한동훈 대표의 입지만 좁아지는 거죠.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고 압박도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 대표의 지지도 단식으로 인해서 당내 결속도 하고 장 대표에 대한 지지 그림력 강화는 점점 세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거는 단식 중에 한 전 대표가 어떤 이유로든 찾았더라면은 장 대표를 위문했더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의 서로 징계가 처리돼도 징계안이 처리돼도 한 전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라는 공간들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는 났을 텐데 그래서 저는 개도 구럭도 다 잃은 이번에 그 좀 약간 패착이 아니었나 싶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의도에 10년 만에 복귀했다는 건 의미가 상당한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가 이렇게 약간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귀환함으로써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그 효과 이외에도 보수가 새롭게 나가야 할 결집의 방향들을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쌍특검은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저는 굉장히 의외로 얻은 정치적인 망회의 소득이 많다. 다만 또 여권도 야당 대표의 저런 처절한 단식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대한 호응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점은 정치가 너무 비정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좀 앞으로 감내해야 될 정치적 부담으로 생각돼요.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이죠. 단식 현장에 와서 멈춰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당혹스러웠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쌍특검을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바꾸겠다라고 목숨 걸고 단식을 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즉각 단식을 해제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어쨌든 단식 자체를 중단한 건 본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 거고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전 대표는 우리가 알지 모르는 일반인이 알지 모르는 특수한 두 사람 안에 아주 감정적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 현역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러셨어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지금 장동혁 대표 깍듯이 모셨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으로 당대표를 한동훈을. 근데 지금 위치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 권력 관계야말로 상하관계 역전될 때 미묘한 그런 그 감정적인 뭔가 앙금이 있거든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참 그것도 아직 여전히 납득을 못하는 국민의힘 당 주변에 정말 한동훈 안티 세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워낙 오래전부터 연말부터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최대 과제가 연말 연초에 한동훈을 완전히 축출이다라는 얘기를 워낙 오래전부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결단이 이제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7대3 정도는 오늘 수치 좀 많이 얘기하시네요. 예, 오늘은 좀 수치로 말씀드리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보는지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니까 축출 가능성을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대? 저는 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징계안은 언젠가는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징계안 처리 가능성 90%, 아, 70%를 그게 그럼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높다는 건데 예. 징계 가능성이. 예, 알겠습니다. 진행까지 해주시니까 저희가 예.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에 진행한 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의 지지도가 43%로 2%포인트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은 22%로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조사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마지막 날이죠. 22일에 민주당의 합당 제안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이 있었어요. 이 조사에 이 사안들이 얼마나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고 앞으로 좀 지지율의 흐름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참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요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슈들이 많은데 정치적 이슈가 악재가 훨씬 더 민주당에게 많습니다. 뭐 김병기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김경의 문제라든지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온갖 악재들 뭐 통일교 특검들이 기다리고 보면은 악재 투성인데 민주당이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여론조사 지표가 나올 수가 있죠? 대통령도 거의 뭐 60% 안팎이고 민주당이 거의 뭐 2배 아니겠습니까?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힘은 상당히 민심 여론의 흐름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인 정적인 악재나 호재가 이런 것들이 정당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큰 흐름 예를 들면 내란의 어떤 청산 여부, 그다음에 윤석열과의 절연 이런 큰 국가적인 아젠다가 결국 1년까지 가고 올 6월 지방선거까지 간다라는 사실. 이 부분을 국민은 좀 직시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윤 의견과 같이 가면서 강경 모드로 간다라고 할 경우는 지금 이 여론조사 지표가 거의 올 6월로 이어질 경우에 지방선거 참패는 거의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과감하게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강력한 경고 사인이 사실 이번 여론조사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당분간 이 흐름은 저는 지속될 거라고 봐요. 상당히 호재나 악재가 반복되더라도 당분간 어쩌면 6월 지방선거까지도 이대로 갈 흐름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 개별적인 사안보단 큰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날씨에 해당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걸 우리가 기후로 표현하는데 지금 이게 날씨예요. 날씨인데 이게 기후로 가지 않도록 이제 말하자면은 국힘이 관리해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뭐 자구 노력을 보이는 것들이 없다는 걸 국민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에 이런 격언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장 대표가 이제 보수 결집을 거의 이뤄낸 만큼 과감하게 퇴원 후에 이제 중도로 스윙을 하는 전략적인 그런 허용을 좀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가 있어서 저는 장 대표가 과연 얼만큼 전략적 허용의 스윙폭을 가져갈 것인가 그게 이제 향후 지지율 관리의 관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과 참 많은 정치권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어제 뉴스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뭐 심정지 상태까지도 갔었다고 하고요. 뉴스 좀 보셨었죠? 네, 봤어요.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 의료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식 특보가 가서 지금 현지 당국하고 지금 청와대 교감을 통해서 한다는데 어쨌든 70대 중반에 74인가요? 이해찬 전 아주 고령은 아니시지만 52년생이시더라고요. 예, 아주 고령은 아니시지만 저렇게 출장 중에 저렇게 지금 어쨌든 저런 병고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현지에서 잘 관리를 해서 국내에서 이송을 긴급해서 그다음에 후속 가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이름 석자가 갖는 상당히 상징적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뭐 대부 혹은 뭐 진보 세력의 뭐 90점 이런 상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병통수석 부의장을 한 중요한 직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독해서 그 고비를 넘기겠다는데 이런 뉴스에서도 이렇게 비중 있게 질문이 오갈 정도로 이해찬 의원이 사실
전 총리가 상징성이 크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해찬 평통수석 부장이 빨리 회복되고 또 그거 회복되는 것이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든든하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